다중지능 상담사 2급 과정의 4일차입니다. 그래서 유아용 다중지능 검사의 이해, 이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 매뉴얼 가지고 계시죠? 그 매뉴얼에 우리가 또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11페이지, 11페이지에 다중지능연구소의 검사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다뤘던 것들, 그리고 오늘 다루는 것들 중심으로 네,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할 거니까 여기에 제시되지 않는 것들은 매뉴얼상에서 이런 검사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중지능연구소의 검사 종류를 이제 한번 쭉 훑어볼 거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 거죠.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 유아용 다중지능 검사가 더 아마 일상 현장에서는 잘 활용이 되실 텐데 그래도 영유아용 관찰 검사를 조금 다뤄보고요. 그거는 체크리스트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PMI 검사라고 하죠. 수행 검사가 들어가 있는 유아용 다중지능 검사를 선생님들하고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매뉴얼에 아마 11페이지에 쭉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다중지능연구소의 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것들, 그리고 오늘 다뤄야 될 것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표준화 검사죠? 요거 보이시나요? 제가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거는 조금 색깔을 달리 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유아용 검사 4, 5세용, 6, 7세용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 검사가 들어간 PMI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유아용 다중지능 검사. 그리고 초등용 다중지능 검사 우리 다뤘었죠. 그렇죠? 2일차에 다뤘던 것 같은데. 그래서 MK 키즈라고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용, 그 다음에 고학년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K 키즈를 이제 스튜던트의 S에서 S1, S2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용 다중지능 검사는 MK 키즈였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동기에는 이제 자기보고식으로 그 체크를 한다는 게 뭐 녹록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아동용 검사에는 부모용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생용과 그다음에 페어런츠 P를 붙여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결과는 이제 부모용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유아도 그렇고. 그리고 아동기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됐을 때는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부모는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용 다중지능 검사가 있었죠. 중학생용 다중지능 검사가 MK 마이더스 코리아, MK 키즈의 All About Me가 붙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용 다중지능 검사는 MK Teen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그쵸? 초중고 검사를 같이 다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성인용 다중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MIA. 그쵸? 제가 출제자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뭐 제가 오픈북으로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6일차 때, 그쵸? 시험을 보실 텐데, 그래도 다중지능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 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출제할 수 있는 아주 그 유망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사 도구를 한번 선생님들하고 다시 리뷰를 했고, 그 다음에 표준화 검사는 아니고 관찰 검사로 이루어지는 영유아용 검사가 있습니다. 그건 체크리스트고 당연히 그 어린이집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으니까요. 어린이집 교사나 그다음에 부모 중에서 특히 주 양육자가 체크를 하게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검사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거 생애 주기별로 다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다 제시되지 않은 것들은 매뉴얼을 통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하고 검토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아용 그 검사 도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영유아용, 선생님들 유아하고 영유아는 좀 구분이 되시죠, 그렇죠? 영악이라는 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갓난아기를 얘기할 거고, 우리가 유아를 나눌 때 유아도 사실은 뭐 유아교육에서는 학술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만 9세까지는 유아로 본다 하니까 그 유아기도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어린 연령대의 영유아용 관찰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중지능 MI 체크리스트라고 하고요. 그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화면을 조금 넘기고, 네. 검사의 목적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표준화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표준화는 뭐, 초중고 검사, 그 다음에 성인용 검사에서도 다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검사의 실시 방법, 그리고 검사의 결과,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표준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다루는 순서가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대하는 그 아이들, 그쵸? 그래서 초중고 검사를 미리 했는데 아무래도 매뉴얼 상으로는 이 영유아 검사부터 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표준화에 관련된 설명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검사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부모의 관찰을 토대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다중지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그 관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뭐 흥미를 보이고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게 되는 거죠. 현재 유아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 생애 주기별로 다중지능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기억나실까요? 다루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유아기 때는 전 영역적으로 발달을 한다. 그 다음에 아동기 부분에서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야 이제 강점이 드러나기, 발현이 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 그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은 사실은 대략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검사의 구성은요, 당연히 8가지 전 영역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6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능 영역별로 어떻게 하위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선호라는 건 아시죠? 더 좋아하는 거. 그렇죠? 아직은 흥미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선호하는 게 어떤 건가? 유아기에 보면 우리가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했을 때 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더 관심을 보이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학원에서의 아이들도 그렇고 집에 있는 자녀들을 떠올려 보셔도 그렇고 유아기의 선호도, 그 다음에 민감성, 그리고 능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호는 쉽게 말하면 좋아하는 거니까 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 흥미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면 선호라는 거는 유아가 좋아하는 정도. 그런데 선호라는 의미 자체가 더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정도를 선호라고 용어로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감성이라는 거는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이나 민감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 왜 우리가 크로커다일하고 엘리게이터하고 그쵸? 영어 단어도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땐 그냥 악어 아닌가요? 그쵸? 우리말로 번역하면 악어인데 그게 사실은 또 그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합니다. 근데 그런 걸 구분해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유아기에도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폐 스펙트럼 이야기하면서 유아기에 이미 그런 걸 구분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라는 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이 아이가 여는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이 닫혀 있으면 충분히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발달 수준이라면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못 열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죠.
오히려 큰 아이는 그냥 울고 엄마를 찾는데 작은 아이는 그냥 씩씩하게 문을 열고 나오는 거.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아이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표준화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아를 대상으로 2,408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이건 뭐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 검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뢰할 만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령별, 남녀, 성별로 표준 점수를 제공을 합니다. 선생님, 표준 점수라는 건요, 결과지에도 용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에도 나와 있을 텐데, 표준 점수, 원점수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실까요? 원점수라는 건 말 그대로 아이가 획득한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9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닌가요? 그쵸? 90점이면 꽤 잘했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이랑 같은 발달기를 지내고 있는 또래 아이들이 대부분 95점,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아이가 90점 맞았다 할 때는 잘한 걸로 느껴졌지만 상대적인 위치가 이제 느껴지죠.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건 그겁니다. 이 유아가 또래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위치하는 것,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는가,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는가가 훨씬 더 객관적이죠. 그쵸? 그래서 표준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지만 3세는 비표준화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들이 관찰한 거 체크 리스트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원점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하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 검사 실시 방법은요,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대부분 이 평가는 누가 해요? 어른들이 하겠죠. 그 유아를 많은 시간 관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아마 이 검사를 잘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용이 있고요. 4, 5세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7세용이 있어요. 유아라고는 하지만 3세 발달 수준, 4, 5세 발달 수준, 그 다음에 6, 7세 발달 수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건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령별로 나눠져 있다. 자, 요거는 선생님 4, 5세 다중지능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평가 문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문항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패키지가 제공이 되어 있죠. 그쵸? 플라스틱 상자에 이런 검사지도 다 들어가 있고 답안지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화면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 그 다음에 위에 뭐 올려놔. 이런 걸 요구했을 때 그걸 이해하고 잘 하나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요 문항을 봤을 때 요거 어느 지능 영역이겠다 하는 느낌 오세요? 어느 영역일 것 같으세요? 아, 얘가 말귀를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하나요? 같으니까 언뜻 보면 언어 지능 같지 않으세요? 그쵸? 그런데 아니에요. 뭐예요? 위치를 묻고 있죠. 옆에 앉아, 위에 올려놔.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 지능과 관련된 문항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문항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 첫 번째가 매우 그렇다고부터 봅니다. 우리가 보통 뭐 5점 척도, 7점 척도 할 때 1부터 뭐 7까지, 1부터 5까지 체크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검사는 점수가 높은 거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쵸?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다음에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쵸?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리커르트 척도 점수에 의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의 생김새와 재능이 다릅니다. 이게 사실은 다중지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철학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각기 다른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 그 아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좋은 교육,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예, 8가지 지능 영역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설명, 내용 들어있으니까 이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영유아 체크리스트를 많이 쓰실 것 같지는 않아서, 그쵸? 선생님들이 만나게 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유아 체크리스트나 6, 7세 혹은 뭐 PMI 검사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검사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가 가능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주 양육자. 그러니까 부모 중에 누가 더 이거에 해당이 될까요? 아빠보단 엄마겠죠. 그런데 요즘은 또 많이 세상이 달라져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다 해서 왜 아빠가 주부인 경우도 있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누가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아빠가. 그쵸?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대부분 아직은 그런 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 많아지고는 있지만 대부분 엄마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엄마가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아무래도 다중지능이 발달이라는 것이 그 아이가 타고난 거에 기반해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의 양과 질,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발달 수준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면 아빠보다는 엄마와 그 추이가 비슷하게 간다. 그쵸?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어찌됐든 요 평정하는 사람은 주 양육자가 돼야 된다. 만약에 조손가정 혹은 맞벌이 부으셔서 부모님에게 맡기고 뭐 주말에만 찾아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누가 하는 게 맞아요? 할머니. 그쵸? 그래서 그 주 양육자가 체크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총 48문항에 대해 응답을 하고요. 5점 리커르트 방식이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고 선생님들 왜 검사 도구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죠. 심리 검사 같은 거 할 때 5점 척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리커르트는 이런 그 평가 방식을 처음으로 개발해낸 학자 이름을 이제 붙인 거라서 5점 리커르트 방식이라는 건 우리한테 익숙한 그 이제 척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로 평점을 한다. 그런데 입력은 역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아들은 강점인 부분도 있고 현재 발달 수준상 약점인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선생님?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발달되는 걸 부모님들은 원하시겠지만 뭐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 들쭉날쭉이 있다는 거죠. 타고난 게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대략적인 정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더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얘가 좀 이게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체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런 검사를 하겠다 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센터를 병행하실 거라면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평가 문항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좀 작은 걸로 보여드렸어요. 양의 적고 많음에 민감한 편인가요? 이건 논리수리, 윤리수학에 관련된 거겠죠? 몸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좋아하나요? 이건 신체에 관련된 신체 운동. 그래서 평가 문항이 있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역순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보통 그, 그 그 리커르트 방식으로 평가를 할 때, 자, 매우 그렇다. 첫 번째가 1점으로 보통 평가가 되잖아요. 그쵸? 1점부터 5점까지, 혹은 7점 척도면 1점부터 7점까지. 그런데 지금 제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매우 그렇다. 발달이 잘 된 쪽으로 먼저 묻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에 체크를 했지만 점수는 몇 점을 줘야 돼요? 1점이 아니라 5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입력은 역순으로 하라는 얘기는 자, 매우 그렇다에 체크가 됐으면 5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역으로 체크해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게 되면 보통 뭐 0점부터 4점을 주기도 하고 1점부터 5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매우 그렇다에 1점이 부과되면 안 되니까 입력은 역순으로 해라. 그 얘기예요. 매우 그렇다를 했으면 5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력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선생님들이 체크한 거를 직접 입력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센터를 운영하시면 아마 직접 그 입력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내를 드리는 거고. 자, 평가 시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본 평가지를 통해서 얘는 지능이 높다, 낮다, 이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아이는 어떻게 생긴 아이인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막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대놓고는 못하지만 돌아서, 아, 도대체 쟤는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인지를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내버려도 그냥 나는 생긴 대로 살 거야 하는 거. 다중지능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 아이가 생긴 대로 살게 해주는 거. 그 대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니까 여러 가지 지능 영역 중에서 현재 발달 수준으로 강점 지능, 보완 지능, 유아기에는 선생님 약점이라는 용어를 좀 지양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막 발달하고 있는 것도 물론 우리 인간은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발달한다.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유아기에는 아직은 약점이라고 그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쵸? 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보완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점지능과 보완지능을 유추해내는 거. 이런 거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결과를 보고, 어머, 어떡해요. 우리 아이는 이 부분이 왜 낮죠? 이걸 걱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 발달 수준을 체크하는 거니까. 근데 다중지능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지적 능력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측정 도구가 아니라는 걸 선생님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양육자에게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지만, 우리가 이제 현 주소를 알고, 그 다음에, 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 게 있었구나.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신체 활동이나 야외 활동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 밖에서 놀게 하는 거 항상 걱정되고 위험할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니까 항상 내 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애가 있어야 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이한테 그런 경험을 많이 안 시켜준 거죠. 그죠? 그런 걸 또 엄마가 성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절대적인 측정 도구가 아니라는 걸 참고만 하셔라. 그런 거고요. 유아의 지능 프로파일은 계속해서 발달을 합니다. 성인도 발달합니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다중지능 이론 이야기 할 때 지능 영역별로 그 발달이 계속 지속되는 와중에도 피크가 되는 지점이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게 가장 먼저 꺾이는 게 이제 신체 운동 지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언어 지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생님? 우리가 공부하고, 그쵸? 글 쓰고 하는 만큼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60대에 토지를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박경리가. 그쵸? 그래서 대문호들이 결국은 인생의 후반기에 대작을 낸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 평가지의 결과는 어때요? 아, 이 아이가 잠재력의 모양이 어떤가 탐색하고 아이의 행복한 진로를 위해서 논의, 토론, 그쵸? 그 양육자들이, 그다음에 교육자들이 그걸 위한 시작점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다 보면은요, 어떡해요, 우리 아이 어떡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딱 보고 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러면 요즘 어때요? 불안하고 미래 사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서 빨리 뭔가를 시작해주면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컴다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라 하는 말씀을 이제 강조한 거고요.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볼게요. 자, 유아용 다중지능 검사 결과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입니다. MI 체크리스트. 이 친구는 5세네요. 그렇죠? 4, 5세요. 체크리스트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개인정보가 본인께 맞는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을 대상으로 상담하실 때 다중지능이 뭔지, 그쵸? 지능 영역별로 설명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뭐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 다중지능 체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1점은 매우 부족하다. 요게 이제 아까 입력은 역순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딱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발달 수준이 요럴 것 같아. 이렇게 체크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우수한 지능, 부족한 지능이 어떤 거로 생각하냐. 그래서 자기성찰 지능 영역부터 자연 지능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매우 부족하다부터 매우 우수하다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프로파일 결과가 나와 있고요. 8가지 지능에서 아까 하위 영역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호,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민감성. 민감성은 쉽게 말하면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그쵸? 그 민감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능력은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의, 일상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실제 결과인데요. 이제 가명이죠. 유지능, 유아, 어린이는 지금 이 5살, 4, 5세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우리가 보통 초중고도 그랬고 강점 지능, 그다음에 약점 지능 영역을 2개씩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유아 체크리스트에서는 8개 중에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발달이 잘 1등부터 4등까지 그쵸? 4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직은 뭐에 막 집중해서 이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극시켜주고 발달을 도와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4개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5위부터 8위까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육안으로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언어, 공간, 논리수학, 신체운동 지능이 상대적으로 발달이 잘 돼 있고, 그거보단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온 것들이 이제 나머지 지능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 결과지에도 어머님들도 참고하시라고 나와 있죠. 대략적인 정보를 얻는 거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키울 것인가를 이제 탐색하고 논의하는 시작점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는 자료는 지능별 분석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성인검사 결과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역량, 뭐 흥미, 활용 요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은 유아기에 막 세세하게 4, 5세를 그렇게 구분하진 않고요. 말 그대로 선호, 민감성, 능력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 자기 성찰 지능 영역은 선생님, 이게 있잖아요. 어, 언어 지능부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냥 편의상 다루게 되는데, 여기 보면 자기 성찰 지능, 인간 친화 지능, 이렇게 제시되는 순서가 조금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음, 쉽게 말하면 그거 기억나세요? 왜 선생님들 약식 검사 제가 문항 이렇게 제시하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메모해 보세요 하면서 왜 동점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쵸 선생님 동점으로 나왔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요 순서대로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사회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발달에도 모든 지능 영역은 동일한 가치로 중요하지만 사회 발달 이론상 어때요? 더 많이 요구되는 능력. 요즘 트렌드, 그쵸? 그런 상황에서 그거에 맞게 제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성찰 지능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약방의 감초다. 그래서 자기 강점 지능 영역 2개를 확인하는 것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안에 자기 성찰 인간 친화 지능 영역이 강점에 들어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퍼스널 인텔리전스는 조금 중간은 되도록 최소한 그렇죠? 중간 이상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약방의 감초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냥 항상 익숙하게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이런 순서로 접해왔는데 영유아형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자기성찰지능, 인간친화지능, 언어지능 이런 순서로 제시가 되어 있네. 혹시 궁금하셨을까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 그쵸? 자기성찰지능이 어때요? 민감성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발달이 잘 된 게 좋아하는 거, 선호, 그리고 그 능력은 가장 발달 수준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진화를 보니까 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친구들, 또래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감성,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도. 그러니까 저 아이가 지금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쵸? 울고 싶은지 이런 아이의 또래 친구의 그 사람 다른 사람의 그 희노애락을 이 아이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민감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능력. 근데 그걸 아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그러니까, 저 아이가 지금 약간 화가 났나 싶은데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죠. 선생님.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눈치가, 뭐 집에서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거를 민감하게 캐치는 해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이런 게 이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 지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그쵸? 그래프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 신체 운동 지능,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민감한 게 뭔지는 이제 아실 테고, 그 차이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용한 자료예요, 선생님, 이게.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쵸? 그다음에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 교사가 혹은 부모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 맞아요. 일상에서 얘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제가 걱정이 됐는데, 이게 이런 것 때문인가요? 이런 거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이제 종합 분석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그때 줄 세우기를 어떻게 해요? 그 영역별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능 영역별로 보여줬죠? 이번에는 선호, 민감성, 능력, 영역별로. 자, 그러면 좋아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는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보니까 높은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 사회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요즘 시대에 미래 사회에서 더 우선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지능 영역을 이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거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성찰 지능 영역부터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선호도는 어디에 가장 높아요, 선생님? 유지능 어린이는 언어 보이시죠, 그쵸? 이거 보이세요? 이게 제일 높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민감성, 그래서 그 다음이 공간, 그 다음이 뭔가요? 음악이네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감성을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뭐가 민감해요, 선생님? 논리수학지능. 그쵸? 그러니까 숫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거, 앞뒤가 다른 거, 그쵸? 그 다음에 범주화시키는 거, 이런 거 패턴에 굉장히 민감함을 보입니다. 차이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식빵 같은 거 왜 예전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식빵을 네모난 거를 주고 아 이거 적다고 더 나 많이 줘 많이 줘 이런 애들한테 선생님 한 4살 정도 된 아이한테 식빵 대각선 단으로 딱 잘라서 2조각 주면 어때요? 좋아하죠? 많이 줬다고 막 좋아합니다. 식빵 하나를 나눴을 뿐인데 그런데 한 7세 정도 6세 7세 정도 된 아이한테 아, 하나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엄마 나 많이 줘. 그랬는데 그거 딱 나눠가지고 2조각 주면 뭐라 그래요? 아, 똑같잖아. 하나 더 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또래에 비해서 이제 그런 민감성이 조금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능력을 볼까요? 문제 해결 능력은 어디가 제일 높아요? 자연지능이 높네요. 그렇죠? 자연지능.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막 배고프면 엄마한테 뭐 달라고는 하지만 이게 먹는 거, 동물, 식물, 그다음에 그 재료가 그렇다 보니까 왜 이런 아이들 마트 가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뭐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콩나물하고 숙주나물하고 이런 거 이제 민감성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능력은 말 그대로 그 동물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강아지가 막 배고파하면 어때요? 자기가 이것도 가서 갖다 주는 거죠. 강아지가 왜 저럴까 싶으면 엄마가 저기 있는 거 강아지 밥 좀 갖다 줘 그랬는데 밥을 갖다 주러 갔는데 거기에서 해결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고양이 밥인지 강아지 밥인지 그런 거 잘 구분해 가지고 그 강아지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뭐 어쨌든 자연과 관련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현재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옆에 써져 있어요. 텍스트로도 그렇죠? 그래서 민감성은 논리수학지능, 그다음에 능력은 자연지능이 현재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례 분석을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시간을 그쵸? 빨리빨리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추천 교육 활동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 초중고 할 때도 얘기했고 성인에서도 얘기했고 그쵸? 자기 성찰 지능을 이 아이가 자극받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선생님, 자기 성찰 지능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성찰 지능은 자기에 대한 희노애락, 그죠? 자기 마음, 기분 동기, 이런 걸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잘 계산하려면 어때요? 많이 계산해봐야 되겠죠, 선생님.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 마지보다는 둘째, 중간에 끼인 아이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위아래로 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엄마는 나만 싫어해, 나만 미워해, 동생만 예뻐해. 그러다 보면 자기 혼자 자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마지들은 어때요? 하나고 첫아이다 보니까 그냥 요구하기 전에 다 해줍니다. 이것도 해줄까, 저것도 해줄까. 그렇죠? 대부분 마지들이 그냥 항상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래서 뒤늦게 어떤 그런 넘어지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여기서 넘어진다는 건 심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상처가 크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죠. 그 시댁에서 그 시집살이를 많이 했던 선생님이 시어머니한테 고맙게 생각한다. 자기 성찰 지능이 강점인 이유는 이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높아지고, 그다음에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 활동 이런 걸 많이 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인간 친화지는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계산하려면 어때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낮은 아이들은 어울리는 걸 무서워한다. 뭐 이런 거. 이거는 제가 보완지능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다룰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거는 결과지에 이렇게 제시된다 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사실은 선생님들이 검사를 할 때 좀 유념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다른 거는 그냥 체크하는 거잖아요. 관찰한 거. 아, 저 아이는 이거에 이런 정도인 것 같다. 체크해 주는 건데, PMI 검사는요, 수행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1대1 면접으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아용 다중지능 검사와 상담 부분인데요. 유아용 검사를 요 PMI 수행평가 방식을 활용한 검사를 PMI 테스트라고 합니다. PMI는 퍼포먼스의 P, 그쵸? Multiple Intelligence. 그래서 그 이니셜을 따서 PM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아용 검사는 6, 7세도 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제 그 PMI 검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검사의 소개 공유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검사의 필요성과 활용 부분, 그리고 구성 및 준비물, 이제 수행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결과는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PMI 검사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8가지 지능 전 영역을 당연히 측정을 할 거고요. 숨겨진 8가지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는 걸 도와줄 거고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수행평가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PMI 검사는. 그래서 주의 집중 시간이 짧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아교육에서 유아들은 뭐 길어봤자 8분에서 10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짧은 아이들도 많고,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또래에 비해서 또 집중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죠.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은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평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림 카드, 그 도구를 이용합니다. 공 같은 거, 뭐 시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문항이 그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보고식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혹은 더 어린 연령이라서 어른들이 꼭 평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중지능 검사에 더 많이 접근해 있는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맥락에 맞는 이제 검사를 하라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중지능 연구소에서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교육학을 전공한 서울대 출신의 학자들이 팀을 이뤄서 개발한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중지능 평가 도구, 검사 도구를 개발한 경험이 많은 그 이제 박사 출신들의 학자들이 모여서 개발에 참여했다. 그 신뢰도, 타당도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된 과학적인 검사다. PMI 검사를 소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 그대로 1대1 면접을 통해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차례에 걸친 문항 선정. 표준화 작업하는 검사 그 개발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문항 수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조금 문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거 다 선별을 해가지고 수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요. 다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나왔을 때 이제 그게 문항으로 고정이 됩니다. 통계적 타당성 신뢰도가 검증이 된 검사다. 그리고 다중지능 이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도 드렸죠, 그렇죠? 자폐아 얘기도 했고 일반 아동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선 정상 아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고쳤습니다. 정상 아동, 비정상 아동 이게 아니라 일반 아동, 그렇죠? 일반 아동뿐만이 아니라 특수 아동에게도 유익한 검사다, 유용한 검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 지능을 활용해서 학습 장애가 있거나 그다음에 ADHD 있죠. 이런 아이들, 장애가 있는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조차도 굉장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에서 본 건데, 누구죠? 오유나라고 아시죠? 몰라도 안다고 해주세요. 모델 출신인데 배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들 하나 낳고 이혼을 했죠. 근데 아들이 자폐아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타 영역에서 우리가 그때 핑리안이라는 아이는 공간지능 영역, 그죠? 미술에서 그걸 발현했었고 이 아이는 수영, 수영할 때만큼은 막 전혀 표가 안 되는 거예요. 자폐아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일반 아이들보다 더 우수해. 그래서 이 아이가 수영장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다 하더니 결국은 그쵸? 대표팀에 들어갔다고도 하고 또 이번에 최근에 제가 봤던 거 뭐 취업했다 하는 걸로 막 쇼츠가 떴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도. 그래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들하고도 해당이 될 텐데, 그 선생님은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아로 계속 수업에 참여 못하고 말썽 피우고 이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다중지능 검사를 활용해서 아이들 학원 수업에 좀 활용을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아이들을 어, 받아서 그 가르쳤는데 다중 활용했더니 이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그걸 공유해 주신 게 뭐였냐면 논리수학진이 오히려 약간 또래들하고 못 어울리잖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대부분 또래들이 하는 발달 장애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혼자만 딴 얘기해. 그쵸? 그러니까 또래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뭐예요, 선생님? 영재들이요, 선생님, 발달적인 위기를 겪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6세면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런데 막 오징어 내장을 살펴보면서 뭐가 어떻고 뭐 막 깊이 있게 파고드는 아이들 있죠. 그러면 친구를 만나가지고 오징어 눈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갖고 놀고 싶은데 그 아이가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 SBS에서 왜 영재 발굴단 뭐 이런 거 이제 70, 그냥 안다고, 아셔야죠. 음악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조수미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서는 그런 얘기 하죠. 부모님이 어디서 사주를 보셨나 봐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되죠? 선생님, 그래서 조수미의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어머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거 사주를 봤더니 얘는 뭔가를 두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드리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님이 이제 음악적인 조예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음악 교육 중에서 뭘 했어요? 피아노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조수미도 처음엔 피아노를 배웠죠. 별로 이제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러다 이제 성악을 하게 된 건데 조수미가 뭐라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음악 교육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막 받다 보니까 막 인형 갖고 놀고 이런 걸 못한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인형놀이 하고 막 이래야 친구들하고 이래야 될 시간에 아주 엄격한 엄마의 그거에 따라서 피아노 배우고 음악 공부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70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노년기죠, 그렇죠?
근데 60이 넘었는데 선생님,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스타입니까? 그쵸? 프리마돈나죠? 그래서 그 연주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 뭐 토크쇼 같은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 얼마나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니려면 짐이 많습니까? 그런데 호텔에 딱 묵을 때 그 침대 머리맡에 인형이 있죠. 6, 7세 유아들이 가지고 놀 만한 그런 인형들이 쫙 머리맡에 있어. 자긴 지금도 인형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발달 단계에 맞게 다 그런 발달을 하고 그 시기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어때요? 좀 방치 안 못한 부분 있잖아요. 못 누린 부분. 그게 이제 마음속에 어린이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발달적 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려서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못 놀았던 애들이 성인이 돼서도 누구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심영탁인가? 그런 사람도 그 뭐 만화 캐릭터 그쵸? 그런 거에 과도할 정도로. 그 다음에 어려서 맨날 옷 같은 거 좋아하는데 옷 물려받고 이런 사람이 어때요? 한이 맺혀가지고 옷 같은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 주변에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일반 아동뿐만이 아니라 특수 아동에게도 굉장히 이 다중지능 검사가 유익한 검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훈련받은 검사 전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받으시게 되면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받은 검사 전문가들이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한 4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 시간을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검사 시간은 40분이 안 걸리죠. 그래서 1대1 면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검사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제 그 PMI 검사는 6세, 7세 이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선생님? 아이들이 꽤 그거 아시죠? 어, 30년마다 지능이 보통 평균적인 지능이 한 30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쵸? 그만큼 뭐예요?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6살 때랑 비교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훨씬 더 똑똑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워낙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6년 동안, 7년 동안에. 자, 언어 지능을 보면 이제 여기서는 검사 하위 영역이 언어 지능에는 언어 추리, 그다음에 표현 어휘, 듣기 이해, 말하기 표현. 이렇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수학 지능은 도형 추리, 수 추리, 계산 능력,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요, 선생님. 자, 큰 거, 작은 거 구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논리적인 겁니다. 범주화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6세, 7세 아이들을 놓고 자, 선생님이 어, 네 가지를 이야기할게. 그 중에 다른 거 하나 골라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odd one out인 거죠. 어, 사자, 호랑이, 그 다음에 나팔꽃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른 거 하나 뭐 찾으라 하면 나팔꽃을 찾죠.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데 못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문제를 이해 못해. 뭐 말하는 거지? 분명히 이 중에 다른 걸 고르라 했는데. 그럼 이제, 아, 두 개는 동물이고, 하나는 식물이야.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이 뭐 들어가야 되겠지만, 딱 해주면 다른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은 말 그대로 균형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신체 조절하는 거, 움직임 기억. 그러니까 선생님 PMI 검사에서 다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수행, 그쵸? 그 다음에 질문,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음악 지능은 리듬, 선율, 멜로디 얘기하는 거죠. 음악적인 표현, 반성 및 사고, 반성은 성찰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음악 감상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지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지능, 관찰하는 거,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동물 이해하고 식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자기성찰지능에서는 감정인식 및 조절, 능력인식,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게 선생님 메타인지 능력이 기반이 되잖아요. 그쵸? 자기성찰지능하고도 연결이 되죠. 자기 반성, 미래.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가서 반성해. 이런 거 했을 때 가만히 있다가
와서 엄마 제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근데 그냥 선생님이 약간 화난 것 같고 엄마가 무섭고 그러니까 일단 잘못했어요. 이러는 아이가 있고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서 엄마를 속상하게 했어요. 동생을 아프게 했어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진화지능은 사회적인 리더십. 뭐 유아기의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히 그렇지만 그 또래 중에서도 리더십 보이는 아들 있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뭘 하라고 줬을 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얘들아 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볼까? 해볼까? 네가 이거 해볼래? 뭐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민감성,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인식,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하위 영역들이 선생님 그 정서지능 있죠? 그 자기 성찰과 인간 지능 퍼스널 인텔리전스잖아요. 인터퍼스널, 인트라퍼스널. 요게 정서지능에서 다루는 거의 일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자기의 그 지능, 그래서 정서 지능도 보면 자기 정서, 타인 정서 이런 걸로 이제 하위 영역 구조화되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생님 밑에 언어 영역 흥미 이렇게 돼 있죠. 다중지능 영역별로 흥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흥미도 같이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아까 선호 봤을 때 그 다중지능 영역의 발달 수준이면 뭐가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이 하위 영역별로 좋아하는 거, 선호, 그 다음에 민감성, 그 다음에 능력, 이 부분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중에서 흥미만 따로 또 체크해서 제시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유아기의 흥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유아기는요, 전 영역적으로 폭발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당연하죠. 자, 유아는요, 태어난 지 이제 10년도 안 됐어요. 우리가 한 분야에서 초기 전문성을 습득하는 시기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이라고 보세요?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그쵸? 어느 정도의 전문성 획득이 되고 통찰이 생깁니다. 그 정도 수준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선생님? 그쵸? 그래서 뭐 10년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10년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된다. 전문가로 진입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나름의 전문성, 그쵸?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될 능력이 초기 10년이 언제예요? 10살까지 유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교육에 있어서 유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발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막 대가로 성공하진 않아도 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사회적인 동물로 편안하게, 무난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런 유아기를 보낸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지적 자극,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아이의 발달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검사를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8개 지능 영역을 평가하고 수행 평가를 통해서 발달 상태를 제시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가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도 그 큰아이들이 또 가기도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처럼 음악교육 혹은 미술교육, 제가 예전에 미술로 생각하기라는 또 그 컨셉을 가지고 그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미술로 생각하기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수를 또 이 연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술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자극시켜 준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어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아기의 전 영역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 영역적 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언어적인 거, 논리수학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렇게 제시를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이의 다중지능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검사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어필하시고 활용하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다중지능 발달 정도를 파악하고 강점 지능을 이제
교육 활동에 활용하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의 그 수업을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아, 저거는 조 수준에는 조금 맞지 않는 걸 하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유아교육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한솔이라는 데 있었죠, 선생님. 한솔 교육이라는 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 한솔에서 운영하는 이런 이제 교육기관이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4세 정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룹 수업을 하는데 뭐 한 네다섯 명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해서 뭐 하고 쭉 하는데 그중에 이제 뭘 했냐면 동물 있잖아요, 선생님. 동물을 이제 동물 그림을 선생님들이 오려왔어. 오려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창의성을 뭐 개발시켜주는 교육이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도 했고. 그런데 4세 된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어떤 활동을 했냐면 동물들을 반을 다 잘랐어요, 선생님. 그래서 동물을 만약에 얼룩말이 있으면 얼룩말 모양을 오린 거를 반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쪽하고 뒤쪽 몸통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얼룩말끼리 이렇게 하고 다른 모양을 매치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럼 이거 아이들한테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일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애는 아니라고 얘는 얘랑 붙여야 된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늘 봤던 동물의 모습이니까 그거 말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줘 봐. 왜 우리 반인반수 이런 거는 뭐 신화에도 나오고 하지만 아마 그런 나름의 의도는 있었겠죠. 그런데 연령 수준에 발달 수준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막 화내고 어떤 애는 울고 수업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아빠 어떤 애는 왜 엄마 대신 아빠를 그렇게 부르는지 그러면서 아니라고 그 어떤 애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룩말 머리에다가 예를 들면 선생님 살짝 그 뒤쪽을 붙이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런 수업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발달 그 수준에 맞춰서 교육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부모님들에게 제시한다는 거는 그 기관, 교육기관, 교육 활동의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객관적인 다중지능 평가 도구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검사의 구성은요. 일부가 질문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그 책자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뭐죠? 리플렛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학제본으로 돼 있는 그 요만한 책자들 있죠? 그게 PMI 검사에 사용되는 이제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아동용이 있고 검사지용이 있는데요. 질문 검사가 약 2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유아에게 질문하고 답은 검사자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유아가 답변한 걸 이제 선생님들이 답안지에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수행 검사가 한 10분 정도 이루어집니다. 빨리빨리 그 선생님들이 요구한 검사자가 요구한 걸 잘 해내는 아이는 시간이 더 빨리 걸릴 수도 있지만 한 10분 정도의 그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아이가 해내는 활동, 그 행동을 이제 관찰하시고 그 수준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3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 분야 음악 수행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한 8분 정도 이루어지고요. 요게 CD가 이제 요즘은 CD를 안 쓰니까 그죠? 그 다른 그게 있겠죠. 그래서 유아에게 요 내용을 따르게 하고 행동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박자에 맞춰서 추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거겠죠. 실질적으로 박자감, 뭐 선율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자, 검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검사를 만약에 원해서 하실 수도 있고 외부로 출장을 가실 수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검사가 오늘 있다. 그럼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유아용 검사지, 그 다음에 상담사용 검사지가 있습니다. 이건 책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림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역별로 이렇게 빳빳하게 되어 있는
그 그림 카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물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그건 이제 선생님이 준비하셔도 되고, 만약에 타 교육기관에 검사를 해주러 출장을 가신다면 그쪽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니까 준비해달라. 근데 뭐 선생님 걸로 하나 해놓으셔도 괜찮죠. 그 다음에 그림책, 그리고 정육면체, 컵, 초시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초시계는 요즘 뭐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니까, 음, 대체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D와 CD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핸드폰으로 다, 그쵸? 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가 있습니다. 요게 선생님들이 PMI 검사를 진행하실 때 주목해 보시고, 검사 대상과 시간은요, 6세나 7세입니다. 그리고 PMI 검사는 5세는 어려워요, 선생님. 6세 이상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검사 실시 시간은 35분에서 한 40분. 그래서 45분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아이들은 뭐 35분, 40분. 근데 늦어도 45분 안에 그게 다 진행이 되도록 이제 선생님들이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선생님 대부분 아이들 검사를 할때 이미 선생님들 원해서 선생님들한테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친밀감이 어느 정도 라프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처음 우리 원에 방문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라포 형성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딱 진행을 할 때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요. 뭐 오늘 너무 예쁜 옷을 입었네. 이거는 뭐 누가 엄마가 누가 골라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친밀감을 좀 형성해 보시고 그다음에 검사하는 동안에 아이가 보였던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답안지 말고 선생님 따로 뭐 다이어리나 이런 메모지에 그 메모를 하셔서 포스트잇 같은 데 메모하셨다가 이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실 때 아, 이 아이가 검사 과정 중에 이런 답변을 보이기도 했고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친밀감, 라포 형성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사 과정 메모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검사 전후 유의사항을 살펴볼 텐데요. 자, 검사 전에는 선생님, 선생님들 이게 그 자기 보고시,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일상의 모습을 체크하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검사를 하셔야 되니까 검사할 때 질문, 그 다음에 관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막 이거 한번 듣고 나서 처음 해볼 때 아마 굉장히 떨리실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할까?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 검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답변을 해야 될 때요. 제한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답변을 못해 그럼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답변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안 끝나겠죠. 집에 못 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기다려보고 이 아이가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답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선생님들이 캐치를 하거나 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괜찮죠. 그렇죠? 혹시 답하고 싶지 않은가? 그러면 지나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가 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스킵하십시오. 그래.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보자. 넘어가시고 그 대신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됐어. 아, 이 선생님이 묻는 게 그렇게 무서운 질문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구나. 하다 보니까 조금 아이가 이제 진정이 되면 앞에 스킵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요거 혹시 답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가지고 이제 체크하셔야 되죠. 만약에 선생님이 답을 안 했다고 해서 공란을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영역은 결과표에 안 나와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꼭 표시를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거 선생님 너무 궁금한데 답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꼭 공란으로 두지 않으시기. 그 다음에 그 검사 상황은 지나치게 이건 뭐냐면 애들 흥분시키지 말라 는 거예요, 선생님. 뭐냐면 라포 형성하라 했다 해가지고 어떤 선생님 보면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자체가 그냥 대문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활달해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 검사가 좀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간 흥분 상태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유쾌하거나 아이가 좀 공포가 무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라고 이제 상황 조절을 하시라 하는 거고 검사지 내용에 나온 질문 이상으로
지나치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검사 문항이 그렇게 된 거는 이 정도 문항은 이해하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답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자꾸 부연 설명해주고 그럼 공정한 검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 선생님들한테는 편해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그 선생님 검사 자료 그거에 있는 질문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 후에는 자, 검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답안지에 아이 이름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다 기입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 아까 표준점수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또래와의 비교치 기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꼭 답안지에 빠뜨리는 거 없이 개인정보를 다 기재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공란 문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 스킵했다면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또 검사 참여가 굉장히 힘든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막 두 개, 세 개, 서너 개 하다 보면 공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 없는지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그 답을 안 하는 아이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아이가 있는데 요거 얘기해드려도 될까요? 싫다고 그러시면 안 해드리고 해드릴까요? 네, 우리 홍실 선생님이 끄떡끄떡 해주셔서 허락받고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7살 아이였어요. 그 이제 유치원에 가서 쭉 검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많이 익숙하게 이 검사를 하셨던 분이라서 검사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흥미로운 게 뭐냐면 7살 남자아이가 딱 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아무도 없고 이제 선생 검사자하고 아이만 있거든요. 그 룸 안에. 그래서 딱 앉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약간 그 7세 아이의 표정이 왜 약간 중이병 걸린 애 같이 모르겠는데 그러고 딱 와서 앉아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계속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왜요? 그거 왜 묻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7살 아이인데. 그런데 이제 그 질문 중에 우리 친구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요?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왜요? 그거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답해주면 이렇게 어려울까? 물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란 남기고 이 얘기가 아니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싫은데 계속 그래요. 대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넘어갔어요. 그런데 공란으로 두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 선생님이 아까 그거 좀 선생님한테 왜 그거 비밀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비밀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꿈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부모로서, 그다음에 교육자로서 우리 이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아이가 왜 자기의 꿈을 비밀이라고 했는지 그거를 이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게 그 7살 아이가 수고 진지하게 비밀스럽게 고백한 그 꿈이 뭐였냐면 스파이더맨이었어요. 그럼 선생님 보세요. 7살 남자아이가 자기, 자기 미래 스파이더맨이라는 걸 왜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을까요?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걔는 그 꿈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벌써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7급 공무원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5급은 싫어. 왜냐? 5급은 공부 많이 해서 시험 봐야 되고 5급은 고급 공무원인데 자꾸 뉴스에서 사과하는 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7급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요. 7급 공무원 하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학생한테 이거를 진로 검사를 하는데 꿈이 뭐예요? 7급 공무원이 나온다는 거. 그 반성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파이더맨이 자기 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변의 어른들이 보여준 반응. 그쵸? 그것 때문 아니겠어. 어이구, 엄마가 쥐어박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꿈이야. 그거 말고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그런 걸 얘기해야지 직업을 이해하지 이랬겠죠. 아니 선생님 스파이더맨이 꿈이면 왜 안 됩니까? 그쵸? Why not? 그래서 이 아이가 스파이더맨을 꿈꾸면서 정말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스파이더맨 수트를 개발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 PMI 검사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싫어요.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왜요? 비밀, 그 비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유하면서 아이가 어떤 게 저는 개미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어때요? 그래? 그거 굉장히 유니크하다. 근데 왜 개미가, 애들 너무 귀엽잖아. 왜 개미가 되고 싶은지 반드시 물어보시라 하는 거죠. 아이들 검사하다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공유를 했고요. 제가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자, 검사의 결과지의 구성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중지능 프로파일이 제시가 되고요. 당연히 종합 결과로. 그 다음에 강점 지능과 약점 아니고 보완 지능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UI 다중지능 관련 흥미,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왜 그럴까요? 선호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유아기에는 흥미를 우리가 캐치해서 좋아하는 거, 활동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서 성인용 검사, 다중지능 창의성 검사에서 창의성 따로 보여주는 거랑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역별 평가 한 영역 봤죠, 그렇죠? 언어 추리, 도형 추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교육적 활용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검사 결과지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실제 볼게요.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검사 결과지만 그 가명을 써서 고지능이라고 나와 있죠. 고지능 어린이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근데 어때요? 바깥 원에 가까울수록 다각형의 꼭지점이 원 쪽에 가까울수록 해당 영역에 대한 발달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는 하되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들하고 상담하거나 할 때는 아유 어머님 크기보다는 모양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검사니까 그렇다 치지만 부모들이 체크하는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그 체크리스트에 6, 7세도 체크리스트 검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부모가 깐깐하고 기대치가 높은 부모들 있죠. 그런 부모들은요, 점수가 높을 그 너그러울까요, 짤까요? 짜요. 자기 기준에 이 정도는 돼야 그렇다, 매우 그렇다예요.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 성향 자체가 그냥 항상 이쁘다, 이쁘다. 애 자체가 너무 이쁜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아이가 막 좋아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 그냥 다 예쁜 거예요. 뭘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아주 쉽게 그냥 보통 수준인데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육자 평정에서 그러니까 어머님 이게 크게 나온다고 해서 뭐 물론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건 어쨌든 그 평정할 때 특히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좋죠. 평정하는 사람의 또 그 주관적인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절대적인 측정 도구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참고 자료다. 자, 그다음에 밑에 설명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표준 점수. 그렇죠? 표준 점수를 사용했다 했어요. 표준 점수가 뭔지도 보세요. 괄호하고 설명해드리고 있죠? 해당 유아의 상대적인 위치나 상대적인 성취 수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90점을 맞았지만 사실 보니까 원점수가 90이라고 해서 잘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꽤 잘한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때요? 25에서 75 사이에 분포를 이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99% 이상의 유아가 이제 포함이 된다 하는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대적인 이 아이의 이제 위치, 그 발달 수준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점 지능과 보완 지능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지능 어린이의 강점 지능은 음악 지능, 그쵸? 그 다음에 자연 지능, 이 순위는 자연 지능. 그런데 요것도 선생님 그래프로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쵸? 영역이 어떤지.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지능이 자기 성찰 지능하고 신체 운동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선생님? 이 아이가 음악 지능, 자연 지능이 1, 2, 그 다음에 8위하고 7위가 자, 가장 발달이 안 된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8위겠죠. 8위가 자기성찰지능, 7위가 신체운동지능이에요. 그런데 그게 강점지능과 보완지능 차이가 뭐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니면 비슷비슷한지 이런 걸 또 나중에 이제 보셔야 된다 하는 거죠. 아까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강점 지능과 보완 지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 지능은 이 아이의 소질, 적성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경험, 좋은 경험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더욱 자극이 돼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완 지능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많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면 훨씬 더 네, 그 불균형을 좀 중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지능 관련 흥미를 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다중지능 관련 흥미는요, 유아의 흥미를 다중지능 관점에서 측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는 자연지능의 흥미가 가장 높다고 나왔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 강점 지능 영역에 들어있었죠. 음악하고 자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국악 활동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음악하고 자연 하면 그렇죠? 그래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야외 활동에서 사우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 흥미가 가장 높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다중지능 성인 검사에서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순위는 바뀔 수 있어도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창의성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흥미만 봤을 때 흥미 영역이 강점 지능 영역하고 다른 영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왜냐면 흥미만 이제 평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안다는 건 중요한 게 그 분야의 지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으면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니까 그만큼 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흥미 검사는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흥미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좋아하고 가집니다. 이거 가드너가 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아교육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모님들의 기대나 주변 여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흥미와 재능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자,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선생님, 왜 아이들이 형제가 같이 자라고 있는 가정에서 그 형제 중에 굉장히 친한 아이들이, 형제를 가진 아이들 있죠. 그러면 이 아이도 꽤 우수해요. 그런데 너무 뛰어난 그 형제들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적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어머님의 기대치나 수준, 뭐 이런 걸로도 이제 평가할 때 그렇다고도 얘기했고, 흥미와 재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마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잘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만큼은 아니야. 그쵸? 그런데 내가 어떤 영역에서 꽤 잘 해내는데, 뭐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요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해야 돼서 하게 되면 나쁘진 않아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흥미는 아주 낮은데 뭐 나름의 또 그런 거는 또 맛있다고 잘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항상 갈등을 주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흥미와 재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흥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이 발달에. 이건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알고. 흥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를 통해서 동기유발, 그쵸? 교육 경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보완지능 개발하는 것도 결국은 흥미를 기반으로 이 아이가 그런 활동을 하게끔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거라서. 자, 영역별 평가를 볼게요, 선생님. 요 결과지 보고 쉬는 시간 갖고 이제 내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역별 평가를 이제 볼게요. 우리 고지능 어린이의 언어지능 영역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언어 추리 부분은 이렇고, 그쵸? 여기다 하위 영역은요, 선생님, 원점수를 적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막,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이 발달기에 있어서 발달할 만큼 충분히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추리 정상 그 이상. 그쵸? 근데 듣기에 충분히 잘 발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표현 어휘는 어때요, 선생님? 조금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지능 영역에서는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말하기 표현하고 표현 어휘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뭐지? 구체적인 교육 활동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그렇죠? 그런 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논리수학지능 밑으로 가볼까요? 논리수학지능 보니까 전반적으로 발달 그걸 잘 이루고 있습니다. 도형 추리, 수 추리, 계산 능력,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게 원점수로 봤을 때 충분히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운동지능을 보니까 신체 균형 유지하는 게 다른 영역의 발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면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걸 좀 발달시켜주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한쪽 발 들고 있게 한다던가, 그쵸? 서가지고. 그런데 양쪽 발을 들고 있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팔을 뭐, 이렇게 나란히 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쵸? 그런 활동을, 이제 신체 운동이 강점인 사람은 훨씬 더 아이디어가 많겠죠. 그 다음에 매뉴얼에 제시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더 풍부하게 보완을 하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음악 지능을 보니까 리듬 지각하는 거, 그다음에 선율 지각하는 거는 충분히 그 수준에 맞게 발달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원에 왔는데 보니까 음악적인 표현, 그다음에 음악적 반성 및 뭐 참여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는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 표현을 살리는 능력, 음악적 표현은 선생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왕벌의 비행을 가지고 뭐 그 표현해 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멜로디를 듣고 그 음악적으로 표현해 보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걸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의 전문 분야니까, 음악적인 표현을 지금 수준보다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이런 이 아이의 현재 발달 수준을 다중지능 관점에서 그다음에 영역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저희 원에서는 이런 맞춤식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설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소통하는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막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통하는 권력, 소통 권력.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다 그냥 어머님들이 무조건 선생님한테 맡길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 영역들로 보면 이제 원점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서 충분히 다 잘 발달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참고해야겠다 하는 영역들이 보이죠? 공간 인식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성찰에서는 능력을 인식하는 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자. 그렇죠? 이런 활동. 음악적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지능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이게 뭘까요? 동물 이해. 그렇죠? 동물 이해하는 게 조금 그래프가 짧잖아요. 그럼 이제 다양한 동물, 실사를 보는 건 좀 무서워하고 재미없어 할 수 있으니까 예쁘게 리본 달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실사만 접한 아이들은 뱀이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뱀이 맨날 탁한 눈에다가 막 리본 달고 나오는 뱀만 보던 아이들은 실제 생활에서 뱀을 보면 제가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동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인간 진화 지능에서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그 타인에 대한 인식, 요게 또 조금 낮습니다. 그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유아기에는 전 영역적으로 골고루 그래도 중간 이상 발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겠죠. 가장 바람직한 건 다 끝까지 제 수준에 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교육적 활동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고지능 어린이는 내부 8가지 영역 중에서 보니까 음악 지능이 제일 강점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음악 지능이 강점이니까 이거를 더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는 뭐 이런 활동하면 좋습니다. 개사하기, 소리 맞추기 게임, 그쵸? 다양한 장르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뭐 이런 것들. 추천 활동,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고 거기서 아이디어 단서를 잡고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렇게 연계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점에 대해서. 자, 그러면 PMI 검사 결과 사례 분석을 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사 결과지를 보죠, 선생님. PMI 검사는 이렇게 연두빛으로 올리브 색깔이네요. 그렇죠? 유아용 다중지능 검사 결과지에서 개인용, 기관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개인용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 아이 본인께 맞는지 개인정보 확인하시고 7세 남자아이입니다. 꽤 오래전에 검사한 결과네요. 강의 자료로 쓰고 있다 보니까 자, 종합 결과를 보면은요. 이지능 어린이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연지능이 가장 높은 걸로, 육안으로도 보이네요. 그렇죠? 가장 높은 걸로 나왔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렇죠? 일상이 어떨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순위가 제일 강점이 자연지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체운동지능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딱 봤을 때, 뭐, 하위 영역 발달 수준 이런 걸 보기 전에 자연지능과 신체운동지능의 강점 두 가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 코로나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이 아이는 몸을 움직여야 되고 야외 활동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어때요? 다 사회적 격리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던 강점 지능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보안 지능은 인간 친화 지능과 음악 지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발달 수준이라서 보안 지능으로 약점 지능으로 나왔는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싶은 지능 영역이 인간 친화지능 영역하고 음악지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지능 관련 흥미를 보여주는데, 이거 보세요, 선생님. 그쵸? 다르네요. 그쵸? 그 강점지능 영역에 들어있지 않죠? 논리수학 흥미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논리수학지능 종합 프로파일에서 어떤지 한번 볼게요. 논리수학지능이 종합 결과에서 봤을 때는 그 눈으로 보기에도 그쵸?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데 그쵸?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흥미 영역만 봤을 때는 논리수학 흥미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상담하실 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아이 최근 경험이 어떤 게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숫자 놀이를 엄마가 논리수학 지능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뭐 무슨 학습지를 하거나 뭐 숫자 놀이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엄마가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혹은 선생님하고 아주 긍정적인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선생님? 그런 점에서 얘가 흥미가 생긴 거예요. 논리수학 지능 흥미가 나왔고 또 어떤 교육 활동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 죄송합니다. 쉴 때가 됐나 봐요.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뭐 범주화 시키는 거 이런 논리수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흥미가 높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걸 한번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지능 어린이의 언어 지능에 관련된 평가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쵸? 말하기 표현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말하기 표현이 어때요? 조금 부족해요. 그쵸? 그럼 이제 말하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럴 때 어떨까요? 말하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라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을, 그쵸. 이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동화책을 하나 고르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 그 문항 있죠. 그 문장, 그거를 하나 고르라 하는 거. 가장 마음에 드는 재미있는 문장을 고르라 해서, 예를 들면, 도음으로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자가 네 마리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자, 도음으로 딱 도를 눌러주고, 도음으로 해봐봐. 그러면은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 표현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은 처음부터 표현해봐라는 활동 너무 어려워요. 그쵸? 뭐부터 해요? 기존에 있는 말하기, 할 수 있는 문장을 가지고 말하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 음악적인 활동으로 한다면 뭐 정육면체 해가지고 거기다가 개 이름 써서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걸로 그 음으로 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재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말하기 표현으로 그리고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적어서 상자 안에 넣은 다음에 하나 뽑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뽑아낼 때 미가 나왔어. 그러면 미 음으로 그 문장을 말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말하기 표현이라는 거는 말
말로 그 묘사하거나 이러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 하는 거니까 그런 활동. 논리수학지능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잘 발달. 아유, 어머님 잘 키우고 계시네요. 잘 낳으셔서 잘 키우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신체운동지능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음악지능을 보니까 음악지능은 또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 분야니까 리듬 그 지각하는 거, 그 다음에 선율, 멜로디 지각하는 거 빼놓고는 다 전반적으로 좀 발달,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죠? 음악적인 표현, 그 다음에 음악적인 반성 및 참여,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뭐 선생님들이 척하면 착이라고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활동을 계획하실 때 얼마나 이 아이디어를 고르실 때 그 도움이 되겠냐고, 이런 결과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님 저희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을 한 이유, 그렇죠?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것에 자극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자극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간지능은 다 괜찮은데 공간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 거리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림짐작 같은 거, 그렇죠? 선생님들 중에서도 왜 그림 하나 볼 때 막 아주 열과성을 다하는 분 있죠. 왜냐하면 그림 하나를 딱 걸었을 때 여백의 미라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아니 그냥 대충 걸면 되지 않아? 대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위치에 걸어야 이 그림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한테 좋게 보이는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림이 제가 느꼈을 때 저도 공간지능이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지능이긴 한데 그래서 공간지능이 발현이 되면서 이 그림이 살짝 아래로 내려왔으면 조금 더 안정감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그림이었냐면 양귀비래요. 양귀비꽃 세 송이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있는 구성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이 제가 아는 지인이어서 그림이 약간 그 살짝 더 내려 걸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주인은 아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림 책을 보고 있던 아들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좀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꽃들이 까치발을 들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양귀비 꽃이라 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더 큰 모양이 다 위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는 이렇게 꽃을 그냥 하나 꺾어놓은 것 같은 꽃 세 송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큰 그림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느꼈을 때 이 꽃들이 그 발뒤꿈치를 들고 있는 것 같대라는 게 어떤 건지 와닿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안정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위로 치우쳐졌다는 느낌을 걔는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 웃기시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걸 때 얘기하지 말고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언어 지능이 높은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을 좀 예쁘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간 인식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PMI 검사, 이따 이제 검사 내용을 볼 때 공의 거리가 가까운 것부터 걸으세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딱 계산이 되죠. 그런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똑같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걸 다르다고? 네, 캐치해낸 아이가 그런 차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성찰지능 다 괜찮은데 뭐가 있을까요? 감정인식 및 조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한테는 뭘까요? 오늘 기분이 어때? 이거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인식하는 걸 잘 모르니까. 우리 친구가 오늘 기분은 어때요? 잘 몰라. 한 번도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뭐잘 갔다 와 뭐 이런 것만 했지 그냥 엄마가 보고 왜 오늘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뭐 이런 거 물어보긴 했지 오늘 기분은 어때 이런 거를 물어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간 친화 지능에는 뭐가 조금 발달이 조금 부족한 걸로 나오냐면 사회적인 민감성,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인식. 근데 선생님 이것도 보세요. 타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민감성이 같이 낮잖아요. 그렇죠?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어머님 지금도 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전반적인 거, 다른 거가 잘 발달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회적인 민감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인 민감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 사회적인 민감성은 선생님 뭐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눈치 있는 거 없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좀 눈치 없는 아이들,
이제 그런 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또 나름의 교육 활동을 계획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여기까지 우리가 검사 결과지까지 보고 지금